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자신도 많이 변했지만 주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식구가 살기에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네요. 땀을 흘린 만큼 그에 따른 결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출근을 하던 도중 저를 알아보곤 먼저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못한 걸 볼 수 있었네요. 새형님이 제 앞을 가로막은 순간 10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대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작은 원룸 하나 얻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부업거리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길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처음부터 여유로운 생활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별건 없었고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나는 거였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었죠. 막내 동서는 아직까지 원룸에서 살고 있다던데? 그렇게 벌어서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둘이 합쳐서 월 300 정도 벌고 있다며? 내 남편 한 달 월급의 반도 안 되는데? 부업은 할만하고? 능력이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고생 좀 해도 되지. 20대면 창창하잖아? 나 때도 다 그랬어. 그러고 보니 형님, 이번에 지원한 곳 언제 발표 나죠?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하다던데요? 다들 같은 동네 지원했지? 이번에 신축 아파트라. 아마 경쟁률도 상당할 거야. 자격 조건들 달성했잖아. 자격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놨죠.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이번에 들어갈 아파트가 그래도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아파트라 당첨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언제 이런 대화에 껴보겠어? 내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몰라. 이래서 남자가 능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야.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임대 아파트 청약 넣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지나면 고급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서 어느 천년에 따라가겠어?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선 허락해 줬더니만 자리 잡기도 전에 임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배가 불러오면 일도 못하고 내 아들만 죽어라 땀 흘리며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내가 걱정도 안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아들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할 게 전혀 없는데 막내 아들 너는 건설 현장 기사에 막내 며느리는 현장 사무실 직원이라니. 내가 너희들 볼 때면 속이 뒤집어진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잖아. 이래서 결혼은 30대부터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리를 잡아야 앞날이 편한 거라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제가 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가정의 틀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일도 그만두게 할 거예요. 임신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일도 함께 하지만 어찌됐든 손이 가는 거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를 지속해 왔었어요. 저희 계획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원했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새형님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20대라 사회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어른들이 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언을 해주시기는커녕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으시니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며 격려라도 해주셨다면 저는 새형님들과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반복이 되자 결국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꼭 들리라며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대답해주기 귀찮으신 듯 잔말 말고 주말에 보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시댁에 가봤자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게 뻔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괜한 불화를 만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끌벅적했고 집안에는 좋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네요. 새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시모와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가 왜 참석을 했어야 됐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새형님이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신분 상승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자랑하려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왜 전화하셨는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는데 동서는 아직도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 배는 불러오는데 걱정이 많겠어. 저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해봤자 뱁새가 황새를 쫓아올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저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거죠?
축하받으려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기분 좋은 날 왜 인상을 쓰고 그래? 셋째는 막내 네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걸 안 잊고 깨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봤자 지금 신세 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결혼하겠다고 큰 난리를 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시애미가 분명 자리가 잡히고 나이 30 정도 됐을 때 결혼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른들 말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것 봐봐라. 벌써 셋 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잖아. 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살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더 이상은 무리거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매달 버는 돈은 똑같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고급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없어서 더 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훌쩍 지나가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겠지. 이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실패했고 이미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민성이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 꼴 된 거야. 제가 이래서 여기에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하고 저희들 헐뜯으려 하시는데 뭐하러 오고 싶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아직 20대이고 할 수 있는 일들 수없이 많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데 꼭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셔야만 속이 후련하신가요? 저희 선택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들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거 아시죠? 형들이 잘난 거지 형수님들 내세울 거 하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대졸인데 형수님들은 고졸 아니세요?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씀들이 참 적급하시네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고 있으면서 형수님들이 잘 나가는 척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역겹네요. 형들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집안이 좀 사는 거랑 형수님들의 각자 개인의 능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 보고 받아들인 거지 형수님들 보고 결혼시킨 줄 아세요?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가족들은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들자 아주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갔고 남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제 손을 잡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댁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렸던 말은 시모가 인연 끊자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저는 시댁 가족분들의 행동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덩달아 힘이 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아왔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니던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연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임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남편은 기사에서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날은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유모차를 끌며 아파트 건물에서 걸어 나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량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졌고 차 안에는 새 형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단 인사를 건넸는데 제 뒤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곤 형님들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째 형님이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안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불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애까지 출산했으면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 동서는 정말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 건가 봐?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손윗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일단 손 아랫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지. 형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저희 집안이 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그때 어머님 댁에서 나온 이후로 줄곧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왔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시댁에 모이면 살림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서 집안 자체가 빈곤한데 같이 엮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봐봐. 동서가 지금 끌고 있는 유모차를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골인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애한테 전달된다고. 내가 동서였으면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유모차 하나 사줄 수 없으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전부 다 머리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모르겠지. 점점 자라면서 지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원망은 고스란히 동서한테 되돌아가는 거야. 태어난 애도 불쌍하지만 벌어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서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휴거라는 말 알아? 이제 막 입주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자주 듣게 될 텐데. 요즘 애들이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빠른데.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를 안다니까. 휴거가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래.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더라.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는다던데? 그런데도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엮고 싶지 않았어요. 새 형님들한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더러워서 피해버렸고, 형님들은 제가 멀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지라며 놀리는 애들이 잘한 것처럼 말하는 형님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그때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을 끊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 끊는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참석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희 집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할 말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식과 인연 끊는다 해도 어떻게 사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와봤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왔었어요.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외식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사부인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워낙 육아에 정신없어서요. 사돈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함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한 층에 8세대가 사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이번에 너희 큰형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일자리 하나 알아봤다고 하니까 이번 명절에 꼭 오거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시모는 그래도 태어난 손자가 궁금하셨는지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들 손자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형님부터 셋째 형님까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았기 때문에 시댁 집안의 첫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자 얼굴 한번 확인해 봐도 되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남편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모를 밖으로 내친 다음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밖에서 명절날 얼굴 한번 보자고 한 번 더 얘기하신 다음 돌아가셨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명절날에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모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어요. 남편은 차장의 위치까지 올라섰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분의 세금을 담당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타고 흘러가 여러 업체들과의 계약도 성사시키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오던 도중 세무사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회사 일과 병행하며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가 자는 틈을 타 틈틈이 공부해 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세무법인에 소속이 돼서 많은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력한 결과 따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많이 변했고
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대가는 배신을 하지 않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제 앞에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새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형님들도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금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입을 열었네요. 아, 동서가 직업을 바꿨구나.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야?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더니 요즘 인물이 아주 환해졌어. 여기 세무서의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계시지? 안내해봐.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예약 없으시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서, 10년간 우리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동안 인연 끊고 살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어디서 형님들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야? 비켜! 동서가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말 좀 섞어줬다고? 그새 기어올라?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면담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서가 여기 세무서 대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 직원이 쓸데없이 왜 장난을 치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세무서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하시러 온 것 보면 세무 쪽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담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동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정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새 형님이 세무서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고액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기고 있는 재산마저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숨기고 있는 재산까지 밝혀낸다면 집안은 전부 다 무너진다며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도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집안에 체납 딱지까지 붙어버린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새 형님들은 잘못된 투자로 꽤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아주버님들 몰래 일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고 잘못된 투자로 몇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은 현금의 출처를 물어보니 새 형님들은 나라에서 모르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며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길래 정확하게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형님들은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개인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위치를 받아 적은 뒤 새 형님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될 거라며 직원에게 고액자 체납 신고를 하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새 형님들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흰 석고처럼 굳어버렸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새 형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저는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징수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잘못된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몰래 개인금고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몰수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앞으로 시댁 집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뻔히 보이지만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의 삶에 시댁 집안이 끼어들지 않게 확실히 선을 그으려 하네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려는 지금도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몇 년간 만나오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 오랜 기간 만나왔으니까 당연하듯 결혼을 해야 하는 것 뿐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분명 사람은 좋아 보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온 건데 약간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어떠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은 이혼남보다 이혼녀라는 딱지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은 2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실패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였어요. 당연히 연애할 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성향을 전부 다 알 수 없고 살아온 환경을 파악하기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점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데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분명 저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한 사람만 봤을 때의 얘기였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개입되면서부터는 갈등의 연속이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신 주위에 머물러 있는 안 좋은 영향을 가진 분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란 단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결혼 전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테고 상대방에게 엮여있는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파혼을 결정하게 됐지만 문제는 한번 만들었던 인연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 사연은 결혼을 결심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의 초대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뵀을 때부터 시작이 되네요. 정말 많은 가족분들께서 제 얼굴을 보려고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이미 현관에 들어올 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써 점수를 먹이고 계셨죠. 외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집안인지 대충 파악하시는 듯 가족분들의 얼굴에는 분명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몸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눈알 굴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신 분은 시어머니셨어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얼굴 한 번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던지.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앞으로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부터 편하게 할게요. 그래야 긴장도 풀리고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대충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서 아마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고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그동안 살면서 제일 자랑거리가 우리 아들들밖에 없거든. 첫째부터 막내까지 서울대 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애 하나 서울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무려 5이나 서울대에 보낸 특출난 집안에 직업까지 빵빵하니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지. 첫째부터 넷째까지 전부 다 좋은 집안과 결혼을 했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내가 이미 임자가 있어서 배가 떠났다고 해도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는 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 죽겠어. 이름이 소영씨라고 했지? 우리 집안을 제대로 소개하자면 오늘 하루 꼬박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거든. 그럼 소영씨는 어떤 집안인가? 저희는 어머님 집안만큼 대단하지는 않아요. 평범한 가정이고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로 살고 있어요. 시모는 저희 집안이 평범하다는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저는 대학도 그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치과 의사인 그 사람과는 다르게 저는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시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학창 시절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은 원 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모님과 위의 형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서울대를 목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인생길을 살아왔었죠. 그래서 제 삶을 부러워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자랑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 평범한 집안이라고 소개했었는데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주지는 않으셨어요. 5 아들 전부 사자 직업이라 그런지 제 위로 먼저 시집온 형님들 또한 집안 자체가 다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제일 연배가 있는 것 같은 첫째 형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막내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용기는 인정하겠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어머님, 기억하시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어땠어요?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내 첫째 아들이니까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고 집안의 기둥인 만큼 능력 좋은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고 싶었지.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선자리까지 주선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셨잖아요. 결국 제가 이이랑 결혼하긴 했지만 그때 정말 서운한 것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크게 볼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고 하는 소영씨가 막내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건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걸요? 솔직히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
맞춰서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오로지 이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었다고요. 소영 씨,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희도 쉽게 결혼한 건 아니라서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러야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무거운 대화들이 이어졌고 형님들의 반발이 심했었어요. 첫째 아주버님은 판사였고 둘째는 검사에 셋째 의사, 넷째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죠. 그리고 시댁 집안의 막내인 그 사람은 치과 의사이니 시모가 바라보는 눈높이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 제가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서서 제 편이 되어 주었네요.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큰형수님은 어떻게 초면부터 그런 말을 이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오자고 한 것도 저고, 이 사람을 선택한 것도 저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형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형수님들이 저희 형들 직업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발버둥 친 거잖아요. 도련님,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 못하시는 말이 없어요. 저희가 고생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노력을 보인 저희와 달리 소영 씨는 노력도 하지 않고 도련님이랑 결혼한다면 당연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어머님, 제 말이 틀렸나요? 형님들의 불만은 점점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렸어요. 이런 식의 전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네요. 시부는 손님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시자 그제서야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형님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더니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시부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제 옆자리를 지켜준 그 사람은 괜히 인사드리러 왔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게 전부 다 시모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들 키우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때 너무 심하게 하셔서 지금 저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광경을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나는 당연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고생해서 키운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이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업 가졌는데 며느리는 그 명예를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거잖아. 자기 남편이 판사고 검사고 의사의 변호사라며 떠들어 다니면서 자랑할 거잖아. 정작 노력한 건 엄마인데 내 아들들을 아무런 수고 없이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뒤에서 꾸준하게 채찍질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전날에 분명 부탁드렸을 텐데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겠다고요.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엄마가 원하신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딱 한마디 한 것뿐이 없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더 이상의 좋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이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말로는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종현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 따로 얼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나와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각이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명의 형님들이 줄지어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시모와 형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들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으셨고 시모는 긴장하지 말라며 웃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시모가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겠다면서 형님들까지 데려온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나 혼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며느리들까지 데려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지? 소영 씨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길래 고민 끝에 데려온 거야. 그 전에 우리끼리 먼저 의논을 한 상태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함께 온 거니?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충분히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우리 며느리들도 내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왔거든. 나도 최대한 조율해서 결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아직 서영 씨 부모님 만나서 대화한 것도 아니라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의 조건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랑 의논한 끝에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해 줄 것 같다는 선에 기준을 잡았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단으로 현금 2억 정도 받아야 서로 아쉬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때? 네? 종현 씨랑 결혼하려면 예단으로 현금을 2억이나 해야 된다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어? 우리도 다들 그 정도는 했는걸? 어느 집안이든 현금으로 2억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 정도 재산도 없으면서 어머님 며느리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 솔직히 소영 씨가 우리 집안의 막내 동서가 된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큰형님도 그렇고 우리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2억도 준비 못하는데 결혼하겠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서 2억인 거지. 그 이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 그래, 이건 애들 말이 맞다. 생각해봐라. 서울대 나온 특출난 집안에 종현이는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많겠니? 내가 봤을 때 2억은 껌값인 것 같은데. 첫째 며느리부터 넷째 며느리까지 전부 다 2억 이상 받았고 현금 외에 명품들도 꽤 들어왔단다. 얘들도 전부 경쟁률 뚫고 들어온 거야. 소영 씨가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그 다음 줄 서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채용되는 거지. 예단이 들어오면 반 정도는 돌려주는 게 관행이라잖아.
그런데 우리 집안은 특이 케이스라 돌려줄 생각은 아예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내 조건 마음에 안 들진 않지? 그렇게 하면 소영 씨가 원하는 결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그리고 보통 집은 남자 쪽이 해온다잖아.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집 마련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치과 의사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고 일단 당장이 급하니 집은 반반씩 마련했으면 좋겠네. 같이 키워가는 맛이 있어야 살만하지.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예단으로 현금을 2억이나 하는 집안 자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집값이야 요즘 너무 올라서 신랑 측에 무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일정 금액을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집도 반반씩 하면서 예단을 현금으로 2억이나 달라는 믿을 수 없는 말에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만약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쉽게 돈 얘기는 꺼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비밀로 하고 만나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욕심이 상당했지만 형님들 또한 시댁에 했던 만큼 저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뒤에서 들볶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알기론 남자 측에서 만약 집을 해온다면 그 집이 예를 들어 3억일 때 집값의 10%를 예단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억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시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곤 표정을 살피시더니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세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종현 씨를 두고 장사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 그냥 안 하려고요. 종현 씨한테는 잘 설명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어머님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었거든요. 종현 씨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주변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할 것 같네요. 생각 잘했어요. 어차피 뭣도 없는 집안에서 2억을 준비한다는 게 억지스러웠겠지. 우리가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도련님 마음이나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쪽 말고도 좋은 조건의 여자 수두룩하게 쌓여 있거든요.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과시할 능력도 없으면서 도련님과 어떻게 한번 엮어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김치녀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볼 일은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예 말도 섞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소영 씨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날 테니 주문한 음료 계산은 마저 하고 나와요. 그럼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약속도 어머님이 먼저 잡으셔서 저를 불렀으니 계산도 어머님이 하셔야죠. 저는 그 사람들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간 것도 모자라 마신 음료까지 전부 계산하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종현 씨와 따로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시모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은 힘들 것 같다며 이별 통보를 전했고 당황한 종현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가족들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까지 찾아온 그 사람이 저를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길래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어요. 듣고 있던 이 사람도 많이 당황하고 놀랐는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종현 씨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상황들을 대충 설명을 하니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집안과 결혼한 며느리들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네요. 저는 겉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보복성이 보였었어요. 그 며느리들이 해왔던 만큼 저도 똑같이 하길 원했던 거죠. 자기 아들로 한몫 챙기려는 시모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람에게 연인 사이로도 지내고 싶지 않다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자 차라리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헤어지는 걸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 사람과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종현 씨는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와 헤어지고 난 이후 시모가 맞선을 보게 하려고 매일 괴롭히는 중이라며 힘들다는 말에 맞선을 보라는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맞선 장소를 제가 지정해 주는 대로 잡아달라고 계획을 잡았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주었네요.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에 제가 지정해 준 맞선 장소에 그 사람과 시모가 함께 나와 맞선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한 뒤에 제가 시모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버렸네요. 저와 바라보던 시모는 당황해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함부로 앉는 거야? 빨리 비키지 못해? 곧 있으면 맞선 볼 여자가 온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선 볼 여자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돌려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현 씨 맞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소영이라고 해요. 이미 저를 알고 계시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진정하시고 목부터 축이세요. 은선 씨, 여기 주스 2잔 부탁해요. 어머님, 오렌지 주스 괜찮으시죠? 종현 씨도 같은 거 먹어요. 너 이제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니? 분명 그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됐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랑 며느님들께서 저에겐 제대로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며 혼자 판단하신 거? 저를 아예 무시하고 계셨잖아요.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걸 꼭 과시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어머님 며느님들이 얼마나 집안이 좋은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함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막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먹고 살 만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해 더 안 좋게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셨죠.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들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온 거랑 제가 결혼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거 안 따지고 종현 씨만 바라보고 결혼하려 했던 건데요. 서울대 치과 의사, 그런 게 꼭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시면 저도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얘기 좀 해드려야겠어요. 일단 저희 엄마 아빠는 하버드 대학 나오셨고요. 지금 강남에 빌딩 5채 정도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께서 앉아 계신 이 건물도 저희 부모님 건물이고요. 부자들일수록 자기 능력을 오히려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소박하게 지내며 살고 있죠. 저도 종현 씨랑 정말 결혼하고 싶지만 어머님이랑 동서들의 행동들이 너무 저급해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종현 씨도 제가 그냥 직장 다니는 줄 알고 있지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꼭 그렇게 티내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자랑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는 퀵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다가와 반대편 건물 상호를 대며 아빠가 제 쪽으로 전달해 달라는 말에 건네 받았습니다. 상호가 적힌 서류 봉투에 건물주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걸 본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네요. 볼일을 끝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 즐거운 시간 보내고 들어가시라는 한마디 건넨 뒤에 저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집안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의 재력을 알게 된 시모는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거 아니냐며 받아주겠다고 애원하시고 있네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분명 좋은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속내를 전부 다 보게 되었는데 괜히 엮일 필요 뭐가 있겠어요. 한 번뿐인 결혼, 후회 없는 선택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법적인 절차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제 입장이시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임신 39주였고 출산을 앞둔 시기라 몸도 무거운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수화기의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리를 옮기길래 무슨 일인지 싶어 뒤를 밟아 통화 내용을 엿듣는 순간 저 또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김장 준비 때문에 저희가 시댁으로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산 시기가 다가온 만큼 최대한 몸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주말이고 산부인과에서 40주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며 서둘러 와주길 바라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를 내면서 거절을 했지만 시모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동생 내외도 온다며 크게 어려운 일들은 시키지 않겠다고 바람이나 쐴 겸 와서 쉬다 가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네요. 시모의 성격은 직설적이고 한번 정한 결정은 절대 꺾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어요. 뒷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다혈질을 가지고 계셔서 괜히 심기를 건드리는 것보다 한번 다녀오는 게 오히려 불화를 만드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가야만 했고 3시간을 달려 도착을 하니 벌써 마당에는 시모가 김장 준비에 한창이셨어요. 눈앞에 쌓여있는 배추들을 보니 앞이 캄캄했고
주말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보자마자 서둘러 환복하고 밖으로 나오길 재촉하셨네요. 작은 방에 너희들이 입을 옷 준비해 놨으니까 퍼뜩 갈아입고 나오거라. 오늘 내일 이틀간 다 끝내려면 시간이 없다. 작은 애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선 일손 도와주고 있었다. 도원아, 너희 형 왔다. 퍼뜩 나와서 엄마가 시킨 것 좀 해라. 엄마는 지금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이 사람 임신 39주이고 곧 출산한다고요. 그걸 내가 모르니?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서둘러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 형수님 오셨어요?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우리도 좀 전에 왔어요. 저희는 시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김장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재료를 좀 더 사야 해서 후딱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럼 형도 고생 좀 해줘. 한 2시간 뒤에 올 거야. 시동생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손을 도왔다는데 제가 봤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보였어요. 시모가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부랴부랴 나온 듯 보였죠. 옷도 환복하지 않았고 그냥 놀러 온 듯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서도 임신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 상황이었어요. 6개월 정도 되었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의 아이는 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시동생 내외를 좀 더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었지만 티날 만큼 차별하신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서운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모는 제 마음에 송곳을 찌르셨어요. 시동생 내외는 식재료를 사려고 시장으로 급하게 출발했고 저희 부부는 시모가 준비해준 옷으로 환복한 뒤에 마당으로 나와 시모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만삭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곤 그냥 옆에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곤 선반 위에 수북이 쌓여있는 식재료들을 전부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만삭이다 보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서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덜 무리가 올 거다. 너는 그래도 딸이라서 만삭인데도 배가 많이 부른 게 아니지. 막내 며느리는 6개월인데도 아들이라 벌써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여기 서서 시애미가 선반에 올려주는 식재료들 전부 다듬고 있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 좋을 거야. 어때? 괜찮지? 엄마는 지금 무슨 말이 듣고 싶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재수 씨는 임신 6개월밖에 안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곧 오늘 내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반에 쌓여놓은 식재료 전부를 다듬으라고요? 야채들 부피가 커서 그러는 거지. 하다 보면 금방 한다니까. 그게 무리할 만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잔말 말고 어서 움직이도록 해라. 입 털고 있을 시간에 벌써 몇 개는 다듬었겠다. 아들 너는 배추 다듬어서 전부 다 이리 가져와라. 서둘러 배추 절여놔야 내일 김장을 끝낼 수가 있다고.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투덜거리지 말고 웃으면서 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꼭 하시니까 저는 그게 불만인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출산하고 명절날 다가오면 그때는 또 무슨 일 시키시려고요? 음식 만들라고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잖아요. 매년마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김치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명절 음식은 시장에서도 많이 파니까 편하게 쉬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사서 먹는 게 만들어 먹는 거랑 비교가 되니? 들어가는 정성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태까지 엄마는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많은 것들을 혼자서 해왔어. 그때는 한 번도 주둥이 눌린 적 없었으면서 자기 와이프 생겼다고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사서 먹겠다고?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토달면 혼날 줄 알아?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셨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의 상황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일을 시키신 뒤에 저희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시장에 있는 시동생 내외가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일을 하면서 듣고 있는데 동서와 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김장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주려고 배추를 급하게 다듬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시모와 동서와의 통화를 잘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모는 동서와 통화를 끝낸 뒤 또 다른 지인들께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했는지 뱃속에 아이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오면서 아랫배에 반복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진통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잠깐 쉬려고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는데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의자에 앉으려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통화를 멈추시곤 저에게 쉴 틈 없다며 서둘러 일을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셨어요. 의자에 엉덩이 한번 붙여보려 해도 시모가 하도 눈치를 줘서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 식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제서야 시동생 내외가 시장에서 볼일을 본 뒤에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만큼 식재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동생 한쪽 손에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아무리 살펴봐도 사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간 시동생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건네받은 뒤 봉지 안의 내용물을 살펴보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네요. 지금 이게 뭐야? 너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사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달랑 호떡 몇 개 사가지고 온 거야? 당연히 엄마가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고 왔지. 내가 힘들게 뭐하러 가지고 와? 배달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호떡은 형이랑 형수님 고생하니까 사가지고 온 거야. 우리도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사람 다리 좀 보라고. 배가 워낙 무거워서 퉁퉁 부었다고. 생각해서 사왔는데 정말 너무하네. 내가 이래서 형이랑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주버님, 저희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하고 오느라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생하시고 계셨을까봐 당이라도 충전해 드리려고 호떡 사가지고 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저도 이 사람만큼 서운하네요. 동서는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꺼내기 시작하자 시모가 고생했다고 시동생 내외에게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저희는 그 순간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었고 남편은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작정 시동생 내외를 집으로 들여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동생 내외에게 당장 일손을 거들라고 얘기했지만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옷만 갈아입고 나오겠다며 안 좋은 표정을 보이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선반 위로 올려놓았는데 잘못 올려놓으면서 가방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전부 쏟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주워들었고 시동생 내외는 저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동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 시장에서 지금까지 뭘 하다 왔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네. 우리한테 왜 미안해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 시장을 시내까지 다녀왔나 봐. 둘이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온 거야? 뭔데 그래? 이거 뭐야? 너 지금 시장에서 장 본 거 아니었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너는 지금 재수 씨랑 극장에서 영화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출복으로 입고 있었던 거였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아주버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영화를 본 건 다 태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화생활을 즐겨야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저희 즐겁자고 극장 가서 영화 봤겠어요? 저희 후딱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럼 극장에 가서 영화 본 게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야? 동서가 보고 싶은 영화라서 본 게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양수가 있어서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는 말도 있던데. 그만큼 극장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보고 싶어서 계획한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애들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행동한 걸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동생들 영화 한 편 보고 오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럼 엄마는 이 사람이 잠깐 앉아서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걸고 넘어가면 또다시 큰 싸움 날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잠깐 자리에 앉겠다는 거 그것조차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쉴 시간 없다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수 씨는 영화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 대우 아닌가요?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죠. 일을 시키셔도 공평하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조율을 해주셔야지. 누구는 영화 보고 오고 누구는 마당에서 아침부터 하고 싶지도 않은 김장김치 담그겠다고 밖에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집안 난장판으로 만들기 전에 너랑 재수씨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도록 해. 한 번만 더 내 말에 불만 가지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말 똑똑히 새겨들어. 알겠어? 남편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은 결혼 이후 처음 봤었어요. 그만큼 시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아들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는 모습에 당황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남편의 말대로 급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일을 했던 저 대신 동서가 선반에 올려져 있는 식재료들을 다듬기 시작했고 시동생은 남아있던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누울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지만 저도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던 상태라 더 이상 시모의 눈치를 볼 수 없었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침대에 누워 충분히 쉬고 있는 동안 남편은 괜한 말 나오는 거 듣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 김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었네요. 그렇게 그날 해야 될 일을 늦은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침묵을 유지한 채 저녁 식사를 마무리한 뒤에 각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늦은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대충 상황을 알고 있는 듯 궁금해하는 저에게 시모의 행동에 대해 알려주었고 남편의 말에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어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모는 동네 분들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지내시는 걸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시부의 친구분께서 자주 집에 놀러 오셨었다며 분명 재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임에도 시모가 재혼을 섣불리 하지 못한 건 남편의 반대가 꽤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부 외에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희 모두를 깨우셨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절여진 배추를 씻어내시며 저희가 빨리 움직여주길 재촉하고 계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아침을 먹기도 전에 절여진 배추를 서둘러 세척해야 된다고 가족 모두가 달려들어 끝낸 뒤 아침 식사를 해결하길 원하셨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속에 모두가 힘을 모아 절여진 배추를 씻었고 저는 씻은 배추를 남편에게 건네받아 쌓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회사에 일이 생겼는지 급하게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회사까지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데 왕복 6시간을 차에 있어야 하고 일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 남편도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급한 일이라서 그런지 어쩔 수 없이 남편은 회사로 출근해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저를 데려갈까봐 회사에 가봐야겠다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를 잘 케어해 주겠다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하겠다면서 서둘러 회사로 출근하라는 듯 등 떠미셨네요. 어차피 김장김치도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라 회사 일을 해결하고 조심히 다녀오라며 남편을 보내줘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남겨진 상태가 되자 시모는 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믿고 어제 몇 시간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 눈치가 있으면 적당히 쉬고 나와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영화 한 편 봤다고 그만큼 보상받으려는 너의 그 고약한 심보가 집안 분위기를 얼마나 안 좋게 만들었는지 알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모자지간에 금이나 가게 만들고 너 때문에 내 속이 얼마나 검게 타버렸는지 아니? 어머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며느리한테 누가 김장을 시켜요? 지금 상황들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서로 웃으면서 분위기 만들 수 있었던 걸
너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렸니? 나는 네가 괘씸해서 함께 아침 먹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다 먹고 난 뒤에 혼자 들어가서 끼니 해결하도록 해라. 너 시애미 성격 알지? 다른 날 같았으면 뼈도 못 추렸어. 뱃속의 아이가 너를 구해줬다고 생각하거라. 막내야, 우리는 가서 아침 먹고 나오자꾸나. 너는 오늘 막내 며느리 가족 김장까지 맡아서 하도록 해라. 어제 쉬었던 만큼 추가적인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애미처럼 마음 넓은 사람이 어디 있니? 후딱 움직이거라. 저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김장김치 가져가고 싶은데요. 형님이 만들어준 건 솔직히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제가 가져가는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제 일 때문에 저한테 앙심을 품고 계시잖아요. 무서워서 어머님 댁에 오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 줄 아세요? 어머님, 손주가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저희 얼른 들어가서 아침 먹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시모는 저를 찬밥으로 대하셨어요. 온갖 상처되는 말을 전부 다 쏟아내신 뒤 시동생 내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 혼자 마당에 남겨지자 시모의 행동이 너무 서럽게 다가왔고 차라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면서 시댁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짐 싸서 나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대문에서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개를 돌려 대문 밖을 바라보니 시모를 찾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출근한 건 어떻게 아셨는지 시모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저보고 대신 좀 불러달라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들어가니 시모와 시동생 내외가 서로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시모는 김장 준비하지 않고 왜 들어왔냐며 큰소리 치시더니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밖에 어느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드린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신 다음 몸 상태를 살피시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네요. 저는 짐을 싸서 거실로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반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반지여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 순간 너무 놀라 열려있는 시모의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워든 뒤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거실로 힘겹게 걸어 나오자 비명 소리에 급하게 달려온 시동생 내외는 무슨 일이냐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따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마당에서 깔깔거리며 남자분과 웃고 떠들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 시모를 향해 걸어갔네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시모는 가식적인 얼굴로 활짝 웃어 보이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시모 앞에 있는 고무대야에 제가 들고 있던 자개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자개함이 왜 시모의 방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았네요. 왜 이 자개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어머님께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손댄 건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찾은 거니? 나는 그냥 아주 잠깐 착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빌린 것 뿐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었어. 그런데 잠깐만,
너 지금 시애미를 도둑 취급하는 거니? 너랑 내가 가족이면 빌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왜 들어가셨는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보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네요. 자기암 가져가려고 열쇠를 찾은 거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장 귀걸이랑 목걸이 자기암에 도로 넣어두세요. 그리고 반지 한 짝은 또 어디 갔어요? 거실에 떨어뜨린 반지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반지는 어디 갔냐고요? 제일 중요한 옷반지가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세요?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그건 잊어버렸는데. 가져오다가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 그때 어디로 굴러갔는지 잊어버렸다. 그건 시애미가 나중에 하나 따로 사서 주마. 옷반지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잖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이거 안 나? 지금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나 본데 어떻게 우리 엄마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던 자기암을 훔쳐서 가져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동안 아끼시던 금품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욕심이 났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납골당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암을 엄마가 가지고 왔다니? 지금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남편은 회사 일정이 취소가 되었다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였고 충격적인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제일 아끼셨던 자개암 안에 여러 가지 금품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같이 납골당에 보관해 두었었고 시모가 자개암 안에 있던 금품을 보고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을 때 납골당 보관한 열쇠를 유심히 지켜보셨는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 들어와 열쇠를 찾으셨고 혼자 몰래 가셔서 자기암을 빼오신 거였네요. 그런데 하필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옷반지를 자기암에서 떨어뜨리면서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엄마한테 옷반지를 선물해 주셨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행복하셨는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옷반지를 손에서 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물건을 시모의 욕심 때문에 잘 보관되어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였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많이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분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돌아가셨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시모를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모는 어차피 세상 떠난 사람의 물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보단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절도죄는 징역 6년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저는 엄마가 아끼던 반지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에 벌금형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징역을 원하고 있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며 인연을 끊었고 어제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동서가 가지고 있던 금품도
시모의 방에서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모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시모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